안녕하세요. 경제여짜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파킹 통장 종합계산기를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알리고, 요새 좀 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거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파킹 통장 종합계산기를 9월 25일부로 업데이트 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다 얘기를 했지만, 이 파킹 통장 종합계산기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뭐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너무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파종계라고 할게요. 파종계. 파킹 통장 종합 계산기. 그래서 지금 22년 9월 25일 기준으로 가장 이율이 높은 파킹 통장은 OK저축은행의 OK 비대면 보통 예금이에요. 최대 이율은 3.3%고 이율 적용 금액 한도는 1억까지입니다. 불과 한 한 달 전만 해도 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이에요. 이율도 굉장히 높고 적용 금액 한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맨 앞에서부터 최대 이율이 가장 높은 은행 순으로 이렇게 제가 정렬을 해놨어요. 정렬을 해놨고, 이 뒷부분에 가면은 산업은행 뒤쪽으로는 이 추천 파킹 통장 구성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은행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그냥 없애버리려다가 이미 뭐 토스뱅크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없애버리면은 좀 계산하고 싶을 때 계산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넣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토스뱅크나 다른 은행들이 또 이율이 올라가면 그냥 앞으로만 빼서 제가 다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굳이 없애는 것보다 그냥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OK저축은행의 OK의통장을 제가 맨 뒤로 빼놨는데 3.3%임에도 불구하고 맨 뒤로 빼놨습니다. 그 이유는 최고 이율 적용 한도가 1,0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OK저축은행에 비대면 보통 예금이 있기 때문에 1억까지 되잖아요. 저축은행을 사용하는데 한 은행에 5,0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은행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5,000만원까지만 넣으려고 이런 추천 파킹 통장 구성이라는, 그리고 또 이런 파종계라는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네, 제가 3억 5천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은행에다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5천만원 한도까지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자 하나하나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은행명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돼요. OK저축은행의 비대면 보통 예금이 원래는 2.5%였어요. 그 2.5%에서 3.3%로 올랐다고 해서 영상을 또 한 번 더 찍으면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이한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영상을 새로 찍지 않고 그냥 이 파종계만 업데이트하고 이런 소식만 이렇게 전할까 합니다. 이거 뭐 하나하나 변경될 때마다 영상 하나하나 찍으면은 보는 사람도 아마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련 상품의 영상을 보고 싶으면 은행명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오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최대 이율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 추천 파킹 통장 구성에 3% 이하인 상품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고, 전하고 조금 다른 게 제가 이거를 전에는 5천만원까지만 넣었어요, 은행이. 근데 지금은 4,988만원 뭐 혹은 4,966만원을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890원이 있다, 이렇게 있다 하면은 OK 비대면 보통 예금에 4,988만원을 넣으시고 사이다에 2,900만원을 넣으세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왜 5천만원이 아니냐면은 OK 비대면 보통 예금은 이자를 한 달에 한 번 지급하고 사이다도 한 달에 한 번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4,988만원을 넣어놓으면은 한 달이 지나면 이자랑 합쳐서 5천만원이 거의 가깝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예금자 보되는 5천만원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속한 이자가 아니라 예보에서 지정하는 이자의 이율이 있어요. 그 지정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4,988만원으로 했고, 제가 만약 1억 5천으로 만약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페퍼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4,988만원이 아닌 4,966만원으로 넣게끔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해놨어요. 저축은행이 불법 대출로 지금 시끄러워요. 이제 각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은행원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돈을 넣는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보다 넣을지 말지는
본인이 각자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나중 가서 뭐 이 영상을 보고 만들었네 어쩌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저축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뭐 이게 뭐 경제를 잘 알냐 잘 모르냐 이거를 떠나서 터지기 전에는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면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뭐 경제학자가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맨날 밥만 먹고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라에 득실득실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사태하고 지금 막 저축은행 말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2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은 부산저축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어요. PF 대출을 부동산에다가 불법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금자들의 예금의 절반인 4조 5,900억을 불법 대출을 하면서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분식회계. 여기 나무위키를 보면은 모두 분식회계로 장부를 조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달려드니까 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심지어 자본총계 2,400억이고 자기자본 비율이 7.16%밖에 안 됐었어요. 이때는. 자기자본 비율이 7.16%인 은행은 지금 이 중에 없죠. 이 중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또 분식회계라면 할 말은 없죠. 네,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저희보다는 금융당국이 알아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뭐 수치로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저도 저축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보고가 됐나 그거를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1년에 이 많은 저축은행이 전부 다 도미노 현상처럼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파산 신고를 하고 막 그랬었죠. 저는 이 결이 좀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얘네들이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분식회계를 했다는 점과 그리고 4조 5,900억 정도를 불법 대출을 한 거, 이 규모에서 조금 다르다고 봐요. 페퍼는 지난 2년 동안 1,100억 원의 불법 작업 대출을 취급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은행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저는 이득이 되면 삼키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뱉을 겁니다. 사실 이런 작업 대출이 뭐냐면 일반 개인이 자기가 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이제 대출을 받은 거죠. 사업자 대출을. 근데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껴있어서 그 작업 대출을 도왔던 그런 거죠. 마치 한국 영화로 치면 원라인 같은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퍼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금융감독원은 너네 안 돼. 너네 걸렸어. 너네 이제 우리가 징계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페퍼의 문제만이 아니라 21년 3월 말부터 22년 3월 말까지 1년간 개인 사업자의 대출금이 적게는 50%, 많게는 100% 증감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소개했던 OK저축은행도 있고 SBI저축은행도 있고 막 그렇죠. OK저축은행은 이미 감사를 했던 것 같고 한 10월경에는 이제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를 감사를 할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저축은행 사용하지 마시고 괜히 불안한 것만큼 투자해서 나쁜 게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면 그냥 빼셔서 1금융권에 넣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이제 막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그때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인을 해보면 법률신문을 살펴보면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보장되는 5천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5천만 원 이상 넣어놓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분이 예금을 들러갔다가 후순위 채권을 자기도 모르게 가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자가 뭐 조금 더 높으니까 예금하고 똑같다 이러면서 은행원이 후순위 채권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뭐 어르신들 모르니까 네네 했다가 그런 분들은 5천만 원 예금자보호에 적용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건인데 댓글에 간혹 보면은 부산은행 저축은행 사태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제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기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또 거기다가 이거는 생각이 저는 다릅니다. 저축은행은 뭐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다고 막 얘기를 하기도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니까 또 맞다고 막 동조해주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댓글도 잘 안 달고 그러고 있다가 한번 정리해서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번 저축은행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하자면 파종계 파킹통장 종합계산기가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영상 보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 누르고 사본 만들기 그렇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설명은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저축은행 시끄러운데 불안하면은 그냥 1금융권으로 돈 옮기셔라. 하지만 저는 옮기지 않았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와 지금의 저축은행 시끄러운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11년도에 불회되었으니까 금융감독원도 이제 민감하고, 그 당시에 금감원도 규제 똑바로 안 하냐고 엄청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상태고 저축은행도 굉장히 몸을 사리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좋은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미리 교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품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나온 저축은행 사태 기사가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